초등 땐 100점만 받던 아이가 중학교 첫 시험에서 60점을 받아오면 너 학원비가 얼만데? 중등 수학은 초등 수학에 비해 훨씬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초등 수학은 사과, 피자처럼 눈에 보이는 실물이 있지만 중등부터는 루트도 나오고 문자, 함수 등등 눈에 안 보이는 개념들이 첫 번째 강화는 개념의 재구조화예요. 배운 내용을 오늘의 핵심 개념 정리해서 나만의 언어로 요약하는 거죠. 이런 걸 인지심리학이나 교육심리학에서 생성 효과라고 하는데 저는 직접 아이가 출제자의 의도를 파헤치는 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중학교 교사였잖아.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교과서 문제를 그대로 내지는 않거든. 그래서 중등 수학을 공부할 때 반드시 인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허당 엄마 안녕하세요. 당당히 여러분, 허당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당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초등학생들이 책상 앞에서 유동추론을 향상시키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핵심만 살짝 복습해볼까요? 아주 간단했죠. 초등 수학 잘하는 애를 만드는 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역설계 검산법이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다시 푸는 게 아니라 반대 연산을 활용해 문제를 새로 설계해보는 거였죠. 두 번째는 문장제 문제 직접 만들기였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인풋만 하던 뇌를 능동적으로 인출하는 뇌로 바꿔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초등수학에서 탄탄하게 창조적 학습을 경험한 아이들은 유동추론 지능 자체가 향상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이제 중학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학교 수학 정말 무시무시하죠. 초등 땐 100점만 받던 아이가 중학교 첫 시험에서 60점을 받아오면 집안 분위기가 싸해지죠. 너 학원비가 얼만데? 소리가 목 끝까지 차오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점수가 급락하는 걸까요? 중등 수학은 초등 수학에 비해 훨씬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초등 수학은 사과, 피자처럼 눈에 보이는 실물이 있지만 중등부터는 루트도 나오고 문자, 함수 등등 눈에 안 보이는 개념들이 쏟아져요. 특히 중학교 1학년 때 문자와 1차 방정식에서 수학적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뇌에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시험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문제 하나 더 풀리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대로 된 학습 방법을 모르면 모래성입니다. 저희 허당엄마 채널 구독해주시고 인지학습 시리즈를 정주행해 보세요. 공부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그럼 중학생이 유동추론을 활용한 수학 공부 방법은 뭐냐? 출제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저는 학생들에게 수학 복습 및 탐구 노트를 쓰게 해요. 단순히 문제를 풀고 오답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문제 만들기까지 시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제 학생들이 쓰는 노트인데요. 구성을 한번 보세요. 단순히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오답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강화는 개념의 재구조화예요. 배운 내용을 오늘의 핵심 개념 정리해서 나만의 언어로 요약하는 거죠. 이걸 하고 나면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인지심리학이나 교육심리학에서 생성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설명하는 학습법이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바로 변형 문제 설계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논리 구조는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해보면서 적는 칸이 바로 두 번째에 있는 문제 만들기예요.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뭘까? 이 문제에서 조금을 조금 바꿔보면 풀이 과정이 어떻게 변할까를 고민하며 문제를 만들다 보면 파편적인 지식들이 하나의 스키마로 연결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수점 아래에 50번째 자리를 20번째로 조금만 바꿔서 풀어보면 본인이 이 논리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반복되는 순환마디를 바꿔보는 것도 논리 구조를 더 큰 폭으로 변형시키는 작업이 되겠죠. 그런데 결국 핵심은 딱 하나예요.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릿수를 구하기 위해 그 소수를 마디 개수로 나눈 뒤 그 나머지를 본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와, 일반적인 수학 노트랑 완전히 다르네? 보통은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끝인데 이거는 직접 아이가 출제자의 의도를 파헤치는 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학습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내가 중학교 교사였잖아.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교과서 문제를 그대로 내지는 않거든. 논리 구조를 살짝 비틀어서 내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등 수학을 공부할 때 반드시 인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머릿속 지식을 끄집어내면서 새로운 형태로 조립해봐야 응용력이 향상되거든요. 이 과정을 거쳐본 학생만이 시험에서도 조건이 살짝 꼬인 문제를 보고 이건 이 조건을 건드렸네 하고 금방 생각해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인출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을 하면 메타인지가 발달하는 거지. 본인이 스스로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공부 효율이 2배, 3배 올라가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전두엽을 사용하고 이동추론을 활용하는 연습을 매일같이 하는 셈인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학생이라면 개념 공부할 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텍스트 이면의 추론입니다. 교과서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교과서를 음미해야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유리수의 정의가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 분수꼴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 유리수는 그냥 분수꼴이 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아니면 문자 그대로, 텍스트 그대로 그냥 외우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질문해요. 왜 하필 분모는 0이 아니어야 할까? 0이면 안 되나? 실제로 분자는 0이어도 되거든요. 이 차이를 모르는 아이들도 꽤 많아요. 왜 그런 거야? 분모가 작아질수록 이 분수 자체는 커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자를 10으로 다 고정시킨 채로 분모를 점점 작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게 계속 분모가 작아지면 결국에는 발산의 상태가 된다는 걸 풀어내볼 수 있는 거죠. 분수가 성립하려면 일단 분모가 존재해야 되니까 0이면 안 되는구나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순간 개념은 머릿속에 박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 수학 공부 방법이자 유동추론을 향상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유한소수의 정의도 한번 보세요.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유한번 나타나는 소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숫자가 유한번 나타난다고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왜 굳이 0이 아닌 조건을 추가를 했을까요? 그러게 수학 교과서에 있는 정의에 다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 진짜 중요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왜 굳이 0이 아닌이라는 말을 넣었냐면요. 소수점 아래 맨 뒤에 있는 0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1.2000000 이렇게 무한히 늘어지는 소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건 0이 무한히 있어도 사실 얘는 유한소수거든요. 그래서 유한소수를 정의하길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유한번 나타나는 소수라고 한 거예요. 이 소수에는 0이 아닌 숫자가 이 숫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유한소수인 거죠.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그냥 소수점 아래의 숫자가 유한번 나타나는 소수 라고 했다면 이 숫자는 끝없이 0이 이어지니까 무한소수라고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런 디테일까지 생각한다면 수학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겠네. 그런데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라면 어려워하지는 않아? 문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개념 속에 숨은 뜻까지 생각해내는 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당연히 어려워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계 설정을 해서 제가 질문지를 미리 작성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교과서와 자습서에서 찾고 스스로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옵니다. 수업 회기를 거듭할수록 점점 제가 해주는 질문을 줄여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 용어의 뜻을 묻는 건 질문지에서 가장 먼저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서에서 볼드체로 된 것들이 용어라서 곧바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금방 찾아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역시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너무 큰 성장을 바라지도 않지만 그대로 머물러 있지도 않고 한 단계씩 밟아 나가는 거죠. 네, 이렇게 점점 교사의 개입을 줄여나가면 결국 학생이 스스로 학습적 독립을 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정말 중등 수학의 본질을 제대로 파헤쳐 본 것 같아요.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당당히 가족분들을 위해 내용을 한 번만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중등 수학을 지배하는 3단계 전략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추상화의 벽 넘기입니다. 중등 수학은 실물이 아닌 기호와 개념의 세계입니다. 눈으로 푸는 수학에서 전두엽으로 설계하는 수학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제자의 눈 장착하기. 제가 개발한 수학 복습 및 탐구 노트를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텍스트 이면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입니다. 정의에 숨겨진 그 이유를 집요하게 묻고 음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를 음미하며 논리적 인과관계를 파악할 때 개념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며 공부한 아이와 그냥 외우듯 공부한 아이는 시험에서 고난도 문제를 만났을 때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논리적 필연성을 추론하며 유동추론을 활용하는 연습, 이게 진짜 중등 수학 공부입니다. 듣고 보니 수학 공부가 아니라 뇌를 훈련하는 과정인 것 같네요. 그런데 중등 때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큰 그림은 이해가 됐어. 그런데 실제로 보면 중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수학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잖아. 그렇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문자화식이나 1차 방정식 활용해서 문장지를 수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많이들 어려워하죠. 그래, 그 부분 중등 문장제 문제를 어려워하는 학생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네, 그럼 그 부분을 담아 다음 시간에는 중등 수학 문장제 문제 접목하기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약속드린 수학 복습 및 탐구 노트 양식은 네이버 카페 허당쌤 공부방에 지금 바로 올려두겠습니다. 카페 가입하시면 곧바로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항상 이론과 함께 제 교사 경험, 허당쌤이 직접 공부하며 개발한 학습법,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한 경험까지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허점을 보완하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허당엄마 채널 구독 누르고 기다려주세요.